예,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심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크게 그 세계의 환경이 기후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거에 대한 그 정의, 그 다음에 이 기후위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현상,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지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30분에서 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뭐 간략하게 지나간다면 바로 뒷장에 보시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그 숫자들을 나열했는데요.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계가 포함되고 있는 우주의 나이가 137억 광년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태양계는 대략 60억 년 전에 형성되었고요. 그 지구가 만들어진 게 46억 년 전입니다. 인천의 이작도에 가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는데 그게 25억 1천만 년 전에 이제 형성됐고요. 제가 25억 년을 써놓은 것은 지구의 생명체가 등장했던 것은 박테리아 종류인데요. 그게 바로 그 이산화황을 먹고 산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요새가 코로나19 시대라 굉장히 바이러스에 대한 그 혐오감과 그 위기의식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은 박테리아랑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지금의 인간, 그리고 인간 문명 세계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25억 년 전에 지구에 처음 등장한 박테리아 계열의 그 시아나박테리아가 인류가 존재하게끔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가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년 전에 이제 탄생된 그 생명체가 한 20억 년 정도의 진화를 거쳐서 대략 4억 3천만 년 전에 그 지구상에 식물이 등장했고요. 그 식물이 한 4, 5억 년 동안 성장하고 땅속에 묻혀서 압축을 받고 고열에 의해서 석탄, 석유, LNG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형성되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대략 한 2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끓여 쓰고 그 쓴 것 때문에 지금 지구는 굉장히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간 표시하기 위해서 4억 3천만 년 전, 그 다음에 2.4는 그 인간이 포함되고 있는 포유류가 등장한 시기가 2억 4천만 년 전이다. 인간은 기껏해야 한 600만 년 아니면 최소 우리 인간하고 비슷한 건 10,000년 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 숫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거를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한 농경 문화를 이루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문명이 등장하게 시작됐던 것은 대략 10,000년 전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그 기온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지질학적 시기로 홀로세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인간에 의해서 지구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이산화탄소량이 막 늘어나고 했던 이 시기, 인간이 지구의 지질학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이 시기를 가르쳐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지배하는다 해서 인류세라고 합니다. 인류세.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랑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인류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거꾸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인류세 안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홀로세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지금 여기 이 도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그 삐뚤빼뚤 오르락 내리락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데에서는
계획이 나올 수가 없고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계획했었던 게 있는데 갑자기 뻐그러지고 할 수 없게 됐던, 그래서 낭패를 봤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결혼식을 준비했다가 결혼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행을 계획했다 여행을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집안 행사, 그다음에 큰 행사, 국가적으로는 국가적인 행사 자체도 막 취소되고 연기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거고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데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보여질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홀로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가 안정됐다라고 하는 홀로세의 시작이 뭐냐면, 기후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은 뭐냐면,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걷어들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는 워낙 기후가 변화무쌍하면 봄에 씨를 뿌려도 가을에 수확할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데 계획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홀로세라고 하는 이 기후 곡선이 굉장히 평평하게 쭉 가고 있다는 것들은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농경 문화가 시작이 됐고, 그게 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사회를 이루고 경제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생의 인류들이 이러한 문명들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후가 곧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기후가 다시 흐트러진다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인류의 문명 역시도 흐트러지고 망가진다라는 것들을 이 그래프 하나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보면,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비로소 몇십 년 만에 그 인도 뉴델리 근처에서 히말라야가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흔하게 봐왔던 풍경들을 지금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그거를 누가 만들었냐? 인류세의 주인인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에게 하여금 경고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제대로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돌이켜보라는 의미에서의 코로나19를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그 개발 목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속 가능하지 못한 지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고요. 그 인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환경은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기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뉴노멀,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새로운 정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이 하나의 정상처럼 계속 활동되는 사회가 앞으로의 사회인데, 그럼 이 비정상적이라는 게 뭐냐? 예측할 수 없다는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행동과 활동에 의해서 그것들을 예측 가능한 거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인천 송도에서 2018년 IPCC 전문가 회의에서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억제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0년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2015년에 파리 기후회의에서는 2.0도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대략 한 20몇 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게 불과 3년 만에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2.0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천 송도 회의의 결과고요. 그래서 제안했던 것들이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남은 시간은 단 10년밖에 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후위기가 갖고 있는 긴박함입니다. 그리고 그 긴박함 속에서 문재인 정부든 그 유럽연합이든 미국이든 뭐 그린 뉴딜, 그린 딜, 뭐 한국형 그린 뉴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다 지금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고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서의 대안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비정상인 상태가 계속 그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돼서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그 지도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유엔 사무총장이든 뭐 유럽위원회 위원장이든 뭐 대통령이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는 지금 엄중한 기후 급변 상태에 직면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지점. 이게 이제 환경 보건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여기가 더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유엔 사무총장의 얘기고요. 뭐 기후 변화는 핵전쟁의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호주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호주는 우리랑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진 느낌이 들지만 동남아시아랑은 굉장히 가까운 대륙입니다. 근데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한 30억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가 계속 된다고 하면 난민이 대략 10억 명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그럼 그 난민들이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은 자기 대륙으로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10억 정도의 난민들이 몰려왔을 때 호주가 지속 가능하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호주 입장에서는 이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기후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WEF라든지 뭐 세계 유수의 경제지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그 앞으로 10년간 가장 많이 얘기되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 10개 문제 중에 대략 4, 5개는 항상 기후 문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아까의 그래프 하나가 있었고 지금 그래프 하나를 또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래프는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를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구온난화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는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다. 그것은 이미 빙하기가 끝나고 다음 빙하기로 가기 위한 그 사이의 간빙기에는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정 정도 타당한 말인데 그걸 봤을 때 대략 10,000년 동안에 4도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다음 10,000년 동안 뭐 2도가 올라가든 3도가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00년 사이에 아까 우리가 인류세라고 얘기했죠. 인류세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에 지구 온도가 1도 이상 올랐습니다. 인천의 온도도 1도 이상 올라갔고 인천을 끼고 있는 이 서해 앞바다의 온도도 세계 평균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거는 태평양은 큰 바다지만 이 서해 바다는 조그만 바다이기 때문에 더 빨리 끓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이 1도 정도 올랐을 때 서해 앞바다는 한 1.1도, 1.2도. 뭐 인천도 그거에 따라서 평균보다 더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1도가 올랐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만든 문명, 우리가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에너지가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활동으로 10,000년에 4도 오른 게 인간의 활동 때문에 최근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갔을 때는 2100년까지는 뭐 4도 이상 오른다. 그러니까 10,000년에 4도 오른 거를 100년에 또 4도 올릴 수 있는 게 지금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들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딱 기로라고 하는 게 지금의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그래프는 뭐 지구 기온 2도 상승 왜 파국인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의사소통하고 이럴 때 누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서로 좋아야지만이 그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로서의 피드백이 있을 수 있고 나쁜 관계로서의 피드백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나쁜 쪽으로의 피드백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지금의 환경을 인식하고 생활들을 변화시켜서 저탄소 활동을 계속한다고 하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는 선순환적으로 대먹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뜨거워져서 올해 같은 경우 엄청나게 그 불도 많이 났고, 호주 불 났죠, 시베리아 불 나고 있지, 미국 불 타고 있죠. 이렇게 계속 불이 타는 것 때문에 지구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시베리아의 동토층에 이끼 밑에 굉장히 많은 메탄들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메탄이 녹아서 나오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 그 지수가 20몇 배 높아요. 그럼 그게 지구에 또 영향을 미치고, 바닷물이 아까 1도 정도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2도 정도 오른다고 하면 바다 자체가 가장 많은 CO2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 탱크인데, 그것에서의 증발이 일어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거죠. CO2가 인간이 배출하는 CO2가 아니라 자연이 몇 천만 년 동안 갖고 있었던 CO2 메탄이 대기 중에 다시 방출된다고 하면, 이게 원인이 돼서 지구는 1도 오를 것이 한 4도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그게 피드백 효과고 대먹임 효과다. 근데 우리는 순환적인 피드백을 할 것인지 악순환적인 피드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다시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인류세의 인간의 결정은 굉장히 지구 전체에 어떤 피드백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의 당사자로서의 피드백이거든요. 우리 피드백의 주체인데, 그것을 받는 지구 관계에서의 어떤 피드백을 우리가 줄 것이냐가 곧 우리의 행동과 그 사고와 이런 모든 것을 결정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계가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아주 어린 그 청소년이 본인이 이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학교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게 공부가 무슨 문제이냐,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미래가 있어야지만이 공부를 하는 건데 미래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공부할 정신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금요일마다 의사당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던 그레타 툰베리, 이 친구 때문에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났고, 청소년들의 활동에 자극받아서 어른들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문제도 있었고요. 시베리아 38도, 북극권 135년 만에 최고 기온. 올해가 그랬다면 내년에는 또 내년에 또 최고 기온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줄여지지 않으면, 작년까지 쌓인 게 올 여름의 그 기후라면 올해까지 쌓인 에너지, CO2, 메탄, 이것이 내년의 기후를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줄이지 않는 한, 지금도 계속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조금 줄인다고 해도 현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최고가 계속 경신되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게 몇 년 안에 그 최고를 딱 차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측 이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글라데시 국토 3분의 1 침수해서 119명 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위기의 문제는 뭐냐면, 기후위기를 발생시킨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은 되게 선진국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써 제껴서 지구를 뜨겁게 했는데, 본인들은 에어컨 안에, 난방기구 안에 들어서 굉장히 쾌적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날것으로 드러나 있는 후진국, 빈민들은 본인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굉장히 조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후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그랬죠. 중국 올해 엄청 홍수 났고요. 일본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 작년에 그랬고, 러시아 지금 북극 계속 녹으면서 거기로 배가 다니기 시작하니까 원유 같은 게 또 누출되고 있고, 러시아 시베리아 막 불타고 있었고요. 호주 불탔고, 유럽 작년에 역사상 가장 더웠다. 인도 펄펄 끓는 인도 100명 이상 사망. 이래서 이제 요 한 분이 다들 아실 텐데, 이분에 대해서 그 조천호 박사라고 아마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후 위기의 전도사로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분도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장이셨다가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IPCC 전문가 회의에 참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를 그만두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강연을 하고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게,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미세먼지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아프고 환경 문제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한 방에 미세먼지는 싹 사라지고 이 기후 위기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할 때 미세먼지가 동네 깡패 정도, 주먹질하는 깡패 정도라면 기후 위기는 핵폭탄급이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동네 깡패는 기껏해야 주먹으로 한두 대 때려서 얼굴에 한 명, 두 명의 얼굴에 멍이 날 정도가 되겠지만, 핵폭탄은 몇십만 명, 몇천만 명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이런 위기라고 봤을 때 이 지금의 심각성을 이거만큼 잘 드러낸 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은 여기 얘기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CO2 한 번 배출되면 최소 100년에서 길게는 200년까지 대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대기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축적되면서 그것이 아까 피드백 얘기했듯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콸콸 쏟아지고 있는 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잠글 것이냐는, 지금 조금 줄여도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잠글 때까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지구가 수용 가능한, 정화 가능한 만큼의 양으로 줄일 때, 그게 이제 넷제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랑 지구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서로 딱 제로가 되는 그 시점이 탄소 제로, 탄소 중립, 뭐 넷제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아까 얘기했듯이 2100년까지 3.7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독일에 있는 환경단체가 그 탄소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1.5도까지 대기권에 아까 탄소가 계속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탄소가 쌓이는데 요만큼만 더 쌓이면 1.5도 넘어가고 이만큼 쌓이면 2.0 넘어가는데, 그걸 탄소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산을 봤을 때 8월 12일 기준으로 이제 2.0도 이내로 줄일 때는 25년 2개월, 그 다음에 1.5도로 줄일 때는 7년 4개월. 지금 11월 달이니까 여기서 3개월 빼면 7년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1.5도로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금 상태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라는 것들을 인식해야지만이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국가가 위기 상태를 선포하고 모든 힘을 다 모아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 한 행동에 나서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비상사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해야 되는데, 2018년 인천 송도 대회 이후에 각 지자체들이 이런 그 선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입니다. 원인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동력이 변화했습니다. 그전에는 바람, 그 다음에 사람, 동물, 물, 뭐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자연력을 이용한 그 산업이었는데, 산업혁명 때는 아까 얘기했던 지구에 몇억 년 동안 쌓여왔던 탄소의 덩어리인 나무, 석탄들을 끄집어서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인간이 사용한 에너지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쌓이는데, 그게 우리가 산업혁명 동안에 그 과거에 뭐 10,000년 동안 썼던 에너지를 막 10년, 1년에 한 번 더 많이 쓰는 이런 것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 기후위기의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 석탄, 석유, 뭐 LNG, 가스 이런 것을 태웠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대략 100년에서 200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의 온실, 그 우리가 온실 유리막 같은 효과를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그 광석 열을 밖으로 나가는 걸 딱 차단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은 수증기가 더 효과가 크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수증기가 지구 온난화에는 더 크지만 우리는
수증기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증발이 되고 구름이 되고 그게 비가 돼서 순환을 하는 과정으로서 인간 생명 활동에 가장 필요한 게 수증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뒤이어서 메탄가스, 동물의 방귀,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분뇨 등에서 발생되는, 그리고 나무가 썩어서 그 발생되는 이러한 그 메탄가스가 그 뒤를 이어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우리 식생활이 계속 고기를 많이 먹음으로써 축산업과 양돈업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나오는 메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농도와 메탄 농도가 그 지구 온난화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보시다시피 주요 것 중에 CO2, 그다음에 CH4가 이제 메탄이니까 이런 정도. 그다음에 F자 들어가는 불소들은 다 인간이 산업 과정에서 만들어낸 합성한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뭐 이산화탄소를 그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산업 부분에서 많이 쓰고 농업에서도 의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으로 농업을 하느냐 아니면 비료와 농약을 써서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도 농업에서 발생되는 그 CO2의 양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고 그거에 따른 지구 온난화 영향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식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인천도 뭐 비슷하고요. 인천에는 석탄 화력 발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CO2를 발생합니다. 영흥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하나가 인천 전체 그 CO2 발생량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천에는 뭐 이 서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쭉 발전소가 있는데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총량은 대략 인천 사람들이 다 쓰고도 한 150% 정도 남습니다. 그 시설 용량만 따지면 한 370%에서 4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를 딱 정지를 시켜도 남아있는 LNG 발전소만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도 지금 우리가 240%, 250%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 셧다운 시켜서 폐쇄해도 남아있는 LNG만 가지고도 한 300%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인천의 발전 용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줄일 때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조기 폐쇄. 그래서 지금 박남춘 시장도 1, 2호기가 34년에 수명 연장이 다 되는데 30년 이전에 폐쇄하고 뭐 다른 거로 전환하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만큼 인천에서의 그 지구 온난화랑 관계된 활동을 하려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다 이산화탄소가 높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전기열 생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온실가스로 따지면 대략 세계 11위, 그다음에 선진국들의 모임이란 OECD에서는 5위 정도 되니까 우리 경제 규모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그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그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근데 뭐 1인당 저기도 3위가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 그 이제 기업들에 대한 얘기인데 뭐 주로 포스코,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뭐 현대제철 이렇게 쭉 순위가 있는데 다 인천에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전국적인 뭐 공장은 있지만 인천에 다 있는 그 회사들이고 공장들이니까 인천이 이러한 그 업체들에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후 정의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발생자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발생시킨 사람은 고통을 안 받고 발생시키는데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을 받는다는 게 기후 부정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이제 기후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보면 자산하고 똑같습니다. 세계 인구의 10%가 전체 자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도 상위 10%가 전체 탄소 배출의 5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 선진국이 훨씬 많은 그 CO2를 배출한다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거의
CO2라는 걸 구경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1초에 한 명씩 집을 떠나고 1년에 2,500만 명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서 고향을 떠나는, 그게 난민이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난민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는 게 기후 난민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뭐 11이고 개인적으로는 3이고 뭐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국이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뭐 클라이메이트 홈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2016년 한국 기후 악당으로 지목되고 있고,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석탄화력 발전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삼척이나 이런 데서도 새로 석탄화력 발전소를 만들고 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 한국 자본이 돈을 투자해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 기후 악당이다 이렇게 지목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다 국책은행들인데 이런 은행들이 해외에 석탄화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국가적으로 석탄화력에 투자하는 나라다. 그리고 한국의 뭐 유명 재벌이라고 하는 삼성화재, 삼성증권이 또 석탄화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세계로 나아가고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한국의 경제라고 했을 때, 이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그 석탄으로 만든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이 수출을 할 때 석탄세라고 하는 것들에 의한 장벽을 못 넘고 쓰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후 악당인 것은 뭐 국가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거지만 인천만 살펴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 자립률이 인천이 1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발전소 중에서도 특히 석탄화력 발전소, 아까 말씀드렸고요. 인천이 1등이고 부산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2등, 충남은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소의 거의 대부분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3등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데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순위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석탄화력 발전소 중에서 인천 영흥이 세계 7위 발전소고 국내에서는 4위다라고 하고요. 직접적인 피해들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석탄 발전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27%,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45%이면서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1%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천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을 가장 먼저 다스리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천이 기여할 수 없다, 그 방지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들을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요국들도 탈석탄을 하는 데 있어서 2020년 스웨덴은 아예 탈석탄 제로 하겠다. 이번에 20 며칠 날 우리 박남춘 시장께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진전된 일이고요. 인천 모든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일인 게요. 석탄 화력 발전 자체가 우리의 생명권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석탄 화력을 줄이고 폐쇄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데 인천 시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석탄을 많이 쓰고 있는 산업 국가인 독일만 해도 2035년이나 2038년에는 완전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발 맞춰서 좀 빨리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출에 있어서는 탈석탄 하지 않으면 탄소세라고 하는 국경 장벽에 막혀서 우리가 그렇게 수출하려고 해도 수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천에 대우자동차에 있지만 영국이 2024년부터 내연기관 차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우자동차가 계속 지금처럼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가솔린 차를 생산했을 때는 앞으로는 더 이상 수출할 데가 없습니다. 인천 시민이 그렇게 살리고 싶어하고 키우고 싶어하고 하는 GM 자동차라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인천 시민과 가까이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런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석탄을 빼고 재생에너지를 넣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산품을 만들고 재생에너지로 굴러가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천이 해야 될 문제고요. 이거는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그린 뉴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린 뉴딜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린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쓰지 않는 산업을 키우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린 뉴딜을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들을 굉장히 먼저 해야 되고, 지속가능 발전의 입장에서는 인천의 탄소를 줄이는 지표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인천 시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지구 전체의 시민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인식하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린 뉴딜, 그 다음에 인천시가 가입하려고 하는 탈석탄 동맹,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것이 더 앞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인천이 살고 싶은 도시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생각이 들고, 함께 사는,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함께 만드는 것이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함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하고 협력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린이라고 하는 탈탄소,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의 육성, 에너지의 새로운 전환, 이런 것들 같이 함께 하는 부분들이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그 다음에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